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낮고 차가운 겨울비가 온 세상을 잿빛으로 적시고 있었답니다. 한양에서도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좌의정 유경환 대감의 집에서는 막 외아들의 장례를 마친 비통함과 함께 싸늘하고도 비정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장례의 곡소리가 채 멎기도 전 유대감은 며느리 채령을 집안에서 내쫓으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명을 내렸습니다. 제목은 불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지아비를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집안에 애군을 몰고 올 불길한 며느리라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늙은 대감이 이성을 잃고 애꿎은 며느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 채령은 하얀 소복 차림으로 텅 빈 가마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마가 육중한 대문을 나서 빗속으로 막 사라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하는 낮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필시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저주라도 퍼부으려는 것이겠지. 모두가 그리 생각했지요.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며느리의 무릎 위에 툭 하고 던져놓듯 내려놓았습니다. 출발시켜라. 그의 명령에 가마는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시아버지의 그 충격적인 밀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년 전 채령이 이 집에 처음 며느리로 들어오던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답니다. 채령, 그녀는 본디 몰락한 사대부 집안의 여식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직한 성품의 관리였으나 조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았고 그 여파로 집안은 완전히 멸문하고 말았지요. 채령만이 유일하게 멀고 먼 외가로 몸을 피해 신분을 숨긴 채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들에 대한 깊은 한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가이자 좌의정인 유경환 대감의 외아들 유인혁 도령이었습니다. 유경환 대감은 채령의 가문을 몰락시킨 우의정 조태호의 유일한 정적이었습니다. 채령은 이 혼담이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복수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의 가장 강력한 적수. 호랑이의 굴로 직접 들어가 그의 힘을 빌려 원수를 치리라.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과 복수심을 가슴 깊이 숨긴 채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하며 유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혼인 생활은 의외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된 인혁 도령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의 아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심성이 곧고 마음이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아내 채령의 슬픔이 서린 눈빛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요. 채령 역시 그런 남편의 다정함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이 모든 복수를 잊고 그저 평범한 안악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는 달콤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씨앗은 행복의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법이라 하였던가요? 두 사람의 그 짧고 달콤했던 행복은 혼인한 지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인혁 도령은 지인들과 함께 사냥을 나섰다가 실족하여 말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장에는 그 어떤 다툼의 흔적도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눈길에 말이 미끄러져 일어난 불운한 사고로
종결되었지요. 남편의 허망한 죽음에 채령의 세상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신히 찾았던 한 줄기 빛이 다시 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은 돌연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남편 잡아먹은 불길한 년이라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지요. 채령은 남편의 죽음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비난과 저주를 다시 한번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지요. 그녀의 삶은 다시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인혁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채령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의 냉대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며느리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이 비극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채령은 매일 아침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무난 인사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결국 아들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유경환 대감은 모든 집안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며느리 채령은 그 팔자가 불길하여 지아비를 일찍 여의었으니 더 이상 우리 유씨 가문의 며느리로 놔둘 수가 없다. 내일 당장 친정으로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하라. 채령은 그 비정한 선언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요한 얼굴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탄 가마는 빗속을 뚫고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그녀의 옛 친정집터 근처 작은 촉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은 채령이 외가의 도움으로 지난 몇 년간 몸을 의탁해왔던 곳이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채령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시아버지가 건네준 그 낡고 작은 나무 상자를 복잡한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대체 어찌 된 일일까? 아버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비단으로 곱게 쌓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단도 한 자루가 들어있었지요.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한눈에 보아도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칼집은 흙단목으로 만들어져 칠흑처럼 검었고 손잡이는 차가운 은으로 만들어져 희미한 등불빛 아래에서도 서늘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채령은 단도를 칼집에서 천천히 뽑아보았습니다. 쉬잉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칼날은 보통의 강철과는 달리 마치 검은 달빛을 머금은 듯 깊고 오묘한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칼날에는 아주 작게 초승달이 거꾸로 박힌 듯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은 흑월도? 채령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흑월도,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녀의 가문에만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암살 건법의 이름이자 그 건법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단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것을 한탄하며 어린 딸에게 몰래 이 건법을 가르쳐주곤 했었지요. 어찌하여 아버님께서 우리 가문의 칼을 가지고 계신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단도를 다시 칼집에 넣고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칼자루의 끝부분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돌리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칼자루 안에서 작게 말린 비단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의 힘 있는 필체로 단 몇 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태호, 현우의정, 내 가문과 내 아들의 원수. 쿵! 채령의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조태호! 그 이름은 그녀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뼈에 사무치는 원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모함하여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이었지요. 그렇다면 서방님의 죽음 또한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정적인 우의정 조태호가 유경환 대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그의 외아들을 노린 비열하고 잔인한 암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모든 진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며느리인 자신을 그토록 냉정하게 내쫓았던 것은 그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인 조태호의 의심을 피하고 자신을 복수의 칼날로 안전하게 세상에 풀어놓기 위한 치밀하고도 비정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채령은 흑월도를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복수의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한 처절하고도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달은 채령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1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복수심이 마치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이 자신을 그저 연약한 며느리로만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채령이 멸문한 무관 가문의 여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가문에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흑월도의 존재까지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녀 안에 잠재된 무인의 피와 원수를 향한 복수심을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던 셈입니다. 좋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뜻이 정녕 그러하시다면 이 며느리 기꺼이 아버님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칼이 되어 저 더러운 놈의 심장을 꿰뚫어 보이겠습니다. 채령은 굳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원수인 우의정 조태호는 호탕하고 의리 있는 척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뱀처럼 교활하고 여우처럼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무작정 칼을 들고 덤벼들었다가는 그의 목에 닿기도 전에 오히려 자신이 먼저 죽음을 맞게 될 것이 뻔했지요. 그녀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가장 의심받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이.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채령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2가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춤처럼 아름답고 죽음처럼 치명적인 흑월도 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신의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털어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옷과 장신구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채령이 아닌 자령, 즉 자줏빛 방울소리라는 신비롭고도 매혹적인 이름으로 바꾸었지요. 그녀가 향한 곳은 한양의 온갖 권세가들과 난봉꾼들이 모여드는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부패한 장소, 바로 일패기생들이 모여있는 교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기생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속이고는 그곳의 행수 어미에게 자신을 받아줄 것을 청했지요. 행수 어미는 처음에는 그녀의 그 고고하고 서늘한 기품에 과연 기생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달빛 아래에서 흑월도를 들고 건물을 추는 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채령,
아니, 자령의 춤은 그 어떤 기생의 춤과도 달랐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때로는 구름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지만 때로는 번개처럼 날카롭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인간이 아니라 달빛을 받아 현신한 아름다운 요물처럼 보는 이의 넋을 단숨에 빼앗아 버릴 만큼 매혹적이고도 위험했지요. 행수 어미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한양의 모든 사내들을 제 발밑에 무릎 꿇릴 최고의 기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복수를 꿈꾸는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위험한 무대 위로 스스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령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채령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한양의 기생계를 뒤흔드는 가장 뜨거운 별이 되었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건무에 대한 소문은 날개 돋친 듯 퍼져나가 한양의 내로라 하는 호사가들의 발길을 교방으로 끌어모았지요. 그녀는 다른 기생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다른 기생들이 아양을 떨며 사내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쓸 때 그녀는 그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차가운 무심함은 오히려 사내들의 정복욕을 더욱더 자극했지요. 그녀는 결코 몸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파는 것은 오직 그녀의 춤과 그녀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원하면 달빛 아래에서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건물을 추워 보였고, 때로는 자신이 겪어보지도 않은 세상의 온갖 기이하고 슬픈 이야기들을 마치 직접 겪은 것처럼 실감나게 들려주어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움과 어딘지 모르게 서려 있는 슬픔의 그림자에 사내들은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지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는 자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채령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이성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권세가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조정의 비밀스러운 동향과 정적들 간의 암투에 대한 귀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원수인 우의정 조태호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지요. 그녀는 낮에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도도한 기생자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다시 복수의 화신, 채령으로 돌아왔지요. 그녀는 교방의 깊숙한 밀실에서 낮에 수집한 정보들을 종이에 정리하고 흑월도를 휘두르며 아버지에게 배운 검법을 연마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날카롭고 치명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이중 생활이 과연 언제까지나 비밀에 붙여질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이 보낸 비밀 조력자 무영이었습니다. 채령이 자령이라는 이름으로 기생계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부터 그녀의 주변에는 늘 한 사내가 그림자처럼 맴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교방의 허드레시를 하는 하인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체는 바로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이 채령을 돕기 위해 비밀리에 보낸 최전계 호위무사이자 정보원인 무영이었습니다. 무영, 그는 이름 그대로 그림자가 없는 자라 불릴 만큼 자신의 기척을 완벽하게 숨기고 움직이는데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유경환 대감의 가장 충직한 수하이자 그의 비밀스러운 임무들을 처리하는 보이지 않는 칼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그의 임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복수의 길을 걷는 채령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의 지령을 그녀에게 전달하고 그녀가 수집한 정보를 대감에게 보고하는 비밀 연락책의 역할이었지요. 무영은 결코 채령의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지만 결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그녀를 도왔지요. 채령이 자신에게 흑심을 품은 난봉꾼에게 희롱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가 난봉꾼의 무릎을 맞춰 그를 고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채령이 원수인 조태호의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수에게 접근하려 하면 무영은 미리 그 수하의 약점을 파악하여 채령이 그를 쉽게 구슬릴 수 있도록 판을 짜주었지요. 두 사람의 소통 방식 또한 지극히 은밀했습니다. 채령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그녀는 시 한 수를 짓는 척하며 그 내용을 암호화하여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아무도 모르게 교방 뒤뜰의 낡은 석등 아래에 숨겨두었지요. 그러면 밤이 깊어 무영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 서신을 수거해 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지령 또한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조태호가 내일 밤 북악산의 별장에서 밀회를 가질 것이다. 그의 아들이 노름빚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를 이용하라. 무영이 남기고 간 짧은 밀지들은 채령이 복수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주었지요. 채령과 무영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장 완벽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채령을 지켜보면서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가녀린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험하고 더러운 세계에 뛰어들어 저토록 대담하고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모습에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그는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위대한 여인의 복수를 돕고 그녀를 끝까지 지켜내리라고. 한양 최고의 기생 자령의 명성은 마침내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원수 우의정 조태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조태호, 그는 호탕하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외모와는 달리 그 속은 잔인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야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자는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사람들의 칭송을 유난히도 좋아하는 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생을 자신의 연회에 불러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즐겼지요. 요즘 장안에서 자령이라는 기생이 그리도 유명하다지 건무가 특히 일품이라던데. 내 이번 생일 연회에 그 아이를 한번 불러야겠다. 내 체면에 어찌 한양 최고의 기생을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조태호의 그 오만한 한마디에 채령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원수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조태호의 성대한 생일 연회가 열렸습니다. 채령은 그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치장했지요. 그녀는 달빛을 닮은 은은한 비단 치매, 핏빛처럼 붉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봉황 모양의 떨잠을 꽂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연회에 모인 수많은 권세가들의 넋을 단숨에 빼앗아 버렸지요. 마침내 연회의 주인공인 조태호가 거만하게 등장했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앞에 선 그 사내를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워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킨 원수, 그리고 1년 전 자신의 남편을 차가운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사내. 그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울지 마라 채령, 떨지 마라 채령, 웃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요염한 미소로 저 짐승을 유혹하는 것이다. 채령이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조태호는 채령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와 신비로운 분위기에 순간 숨을 멈췄지요. 그는 수많은 미인들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네가 자령이더냐? 과연
소문이 헛되지 않았구나. 조태호의 눈에 노골적인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채령은 대답 대신 붉은 입술로 요염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신의 주특기인 건물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흑월도는 촛불 빛을 받아 검은 달처럼 혹은 복수의 칼날처럼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춤은 연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춤을 보는 조태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선 묘한 불안감과 기시감이 싹트고 있었지요. 저 춤사위, 저 눈빛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날의 연회 이후 우의정 조태호는 완전히 자령이라는 기생에게 홀딱 빠져버렸답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교방을 찾아와 오직 자령만을 찾았지요. 그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산더미 같은 비단과 폐물을 선물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채령은 이러한 조태호의 집착을 자신의 복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길들여질 듯 길들여지지 않는 고양이처럼 아슬아슬하게 그와의 거리를 조절하며 그의 애를 태웠지요. 그녀는 때로는 그의 무릎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며 그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대감, 소첩은 평생 대감만을 모시고 싶사옵니다. 그녀의 그 요염한 유혹에 노회한 조태호마저도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곤 했지요. 하지만 그가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여자로 만들려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첩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라며 뱀장어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 그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밀고 당기기는 조태호의 정복욕을 더욱더 불태웠고 그는 마침내 그녀를 다른 사내들이 넘볼 수 없는 자신만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를 교방에서 빼내어 자신의 별채에 머물게 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령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원수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별채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조태호의 총애를 받는 아름다운 애첩 자령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그녀는 다시 복수의 화신 채령으로 돌아왔지요. 그녀는 조태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그림자처럼 일어나 그의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그가 저지른 온갖 비리들과 자신의 가문과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죄의 증거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서재는 온갖 비밀 서류들과 장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을 새워가며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학식과 시아버지에게서 들은 조정의 내부 사정을 바탕으로 조태호의 약점이 될 만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군량미를 빼돌린 장부로군. 이 서신은 자신의 정적을 모함하기 위해 다른 관리와 내통한 증거야. 그녀는 찾아낸 증거들을 자신의 옷 속에 숨겨둔 얇은 종이에 깨알같이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기 전에 그것을 비밀 조력자인 무영에게 전달했지요. 매일 밤 그녀는 원수의 코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그녀의 목숨은 물론 그녀의 배후에 있는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까지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 채령이 적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건 첩보 활동을 벌이는 동안 시아버지인 좌의정 유경환 대감 또한 자신의 자리에서 치밀한 정치적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호흡을 맞추며 원수인 우의정 조태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지요. 유경환 대감은 며느리가 밤마다 목숨을 걸고 보내오는 그 비밀 정보들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채령이 보내온 조태호의 비리 장부 사본을 바탕으로 그의 약점을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먼저 조정의 사헌부와 사관원에 자신과 가까운 강직한 성품의 관리들을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 조태호의 측근들이 저지른 작은 비리들을 하나씩 터뜨리며 그의 세력을 내부에서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우의정 대감의 인척인 아무개가 지방의 세금을 횡령하였다 하옵니다.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유경환 측 관리들의 끈질긴 탄핵 상소가 연일 빗발치자 조태호는 자신의 수족들이 하나둘씩 잘려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유경환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유경환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령이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조태호의 자금줄을 끊어놓는 더욱더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조태호는 자신의 막대한 정치 자금을 명나라와의 비밀스러운 밀무역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유경환은 바로 이 점을 노렸지요. 그는 자신의 비밀 정보원인 무영을 시켜 조태호의 밀무역선이 드나드는 시간과 경로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그 정보를 국경을 수비하는 장수에게 슬쩍 흘렸지요. 요즘 압록강 근처에서 나라의 허가도 받지 않은 밀무역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더이다. 한번 단속을 강화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조태호의 막대한 재물이 실린 밀무역선은 국경 수비대에 의해 통째로 납포되었고 그의 가장 큰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막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태호는 분노했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랜 정적인 유경환의 소행임을 짐작했지만 그에게는 맞서 싸울 힘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그의 세력은 약화되었고 그의 자금줄은 막혔으며 조정에서의 그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밖에서 거대한 그물을 쳐서 적의 팔다리를 묶고 며느리는 안에서 예리한 비수가 되어 적의 심장을 겨누르는 형국. 두 사람의 완벽한 이중 작전은 철옹성 같던 조태호의 권력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밤 채령의 비밀스러운 수색은 계속되었답니다. 그녀는 이제 조태호의 서재 구조를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게 되었고 그의 비밀 장부나 서신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조태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듯한 낡은 자물쇠로 굳게 잠긴 괴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지요. 저 안에 자신이 찾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을 이용해 가느다란 비녀로 소리 없이 낡은 자물쇠를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괴짝의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괴짝 안에는 온갖 부정축제한 금은보화와 함께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의 가문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기 위해 조태호가 다른 간신들과 주고받았던 위조된 서신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재산의 목록이 적힌 장부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를 더욱더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남편 인혁의 죽음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괴짝 가장 밑바닥에서 남편의 필체로 쓰인 미완성의 상소문 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소문에는 놀랍게도 남편 인혁이 죽기 직전 우의정 조태호의 온갖 비리들, 특히 그가 군량미를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 돈으로 사병을 길러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인가.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비리가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한 조태호가 진실을 밝히려 했던 정의로운 한 젊은이를 계획적으로 제거한 비열한 암살이었던 것입니다. 채령의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상소문 뭉치를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저 나쁘게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되었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외로운 투사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수 조태호를 향한 복수심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뜨겁고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서방님, 당신이 끝내지 못한 싸움,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억울한 죽음과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정의를 제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채령의 활약과 유경환의 정치적 공세로 우의정 조태호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답니다. 그의 충직했던 수하들은 하나둘씩 비리 혐의로 파직당했고 자금줄이었던 밀무역은 완전히 막혀버렸으며 조정에서는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왔지요. 조태호는 벼랑 끝에 몰린 늙은 호랑이처럼 점점 더 예민하고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불운이 단순히 그의 정적인 유경환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정보들을 빼내어 유경환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불길한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의심의 화살은 마침내 그의 곁에서 늘 요염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애첩, 자령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저 계집이 내 곁에 온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일이 자꾸만 꼬여간다. 내가 하려는 일마다 귀신같이 유경환 그놈이 먼저 알고 판을 깨버린단 말이지. 그는 자령의 행동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답고 매혹적인 기생인 줄로만 알았는데 때때로 그녀가 던지는 질문들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고 있었고 그녀가 조정에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아는 것은 웬만한 선비 못지않게 해박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그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일 때조차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차가운 이성과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것은 결코 사랑에 빠진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태호의 의심은 어느 날 밤 그가 잠든 척하고 자령의 행동을 엿보았을 때 마침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실눈을 뜨고 자령이 조심스럽게 침상을 빠져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괘씸한 것, 감히 이 조태호를 기만하고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했겠다. 조태호는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섣불리 그녀를 다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뱀처럼 교활한 자였지요. 그는 이 기회에 그녀의 정체와 그녀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릴 더 큰 함정을 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자령이라는 저 계집의 뒷조사를 시작해라. 저 년이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누구와 내통하고 있는지 그 뿌리까지 샅샅이 캐내어 내 앞에 보고하도록 해라.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조태호의 비밀 지령을 받은 수하들의 움직임은 실로 신속하고도 집요했답니다. 그들은 한양의 뒷골목을 샅샅이 뒤져 자령이라는 기생의 과거에 대해 아는 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고문과 협박을 일삼았지요. 그리고 며칠이 차에 지나지 않아
그들은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내어 조태호의 앞에 보고했습니다. 대감, 알아냈사옵니다. 자령이라는 그 계집은 본디 기생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채령으로 10년 전 대감께서 영모로 다스렸던 바로 그 진사의 여식이옵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대감의 정적인 좌의정 유경환 대감의 며느리였다고 하옵니다. 뭐시, 유경환의 며느리였다고? 조태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느끼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던 것이구나. 유경환 그 늙은 여우놈이 자신의 며느리를 미인계로 보내 내 심장부에 심어놓았던 것이야. 그리고 저 어린 계집은 제 아비와 지아비의 복수를 위해 내게 접근했던 것이고, 그는 자신이 한낱 어린 계집과 늙은 정적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별채로 달려가 채령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의 잔인한 머리는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악랄한 복수극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채령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안겨준 뒤 천천히 말려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이 채령을 대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다정하고 자상하게 그녀를 대하며 그녀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지요. 자령가, 내가 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며칠 뒤 내 북악산 별장에서 단둘만의 조촐한 연회를 열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너를 정식으로 내 첩으로 맞이하여 평생을 내 곁에 둘 것이다. 그러니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 주렴.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령은 그의 속내를 알지 못한 채 마침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지요. 그래, 마지막 연회, 그날이 바로 당신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밝았답니다. 북악산 깊숙한 곳에 숨겨진 조태호의 비밀 별장은 수백 개의 등불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별장 곳곳의 어둠 속에는 조태호가 고용한 수십 명의 최정예 자객들이 날카로운 칼을 품에 숨긴 채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채령은 그날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처럼 깊고 검은 비단 치매, 핏빛처럼 붉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보석들이 별처럼 박힌 화려한 가채를 올렸지요. 그녀의 허리춤에는 춤을 출 때 쓰는 소품인 양위장한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흑월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조태호를 비롯한 모든 사내들은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조태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로 이끌었지요. 과연 내 여자답구나. 오늘 밤 너는 이 연회의 유일한 꽃이다. 연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채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태호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며 교태로운 웃음을 흘렸지요. 그녀는 자신의 소매 속에 숨겨둔 치명적인 독약병을 만지작거리며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조태호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렸다고 판단한 바로 그 순간, 채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태호의 앞에 섰습니다. 대감, 오늘 밤 이 기쁜 날을 위해 소첩이 대감께 특별한 춤 하나를 바치고자 하옵니다. 오호, 춤이라. 좋지. 어디, 내년에 그 유명한 건물을 한번 추어보거라. 조태호는 껄껄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다리던 신호였으니까요. 채령은 연회장 한가운데로 나아가 허리춤에서 흑월도를 천천히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악에 맞춰 부드럽고도 요염한 춤사위를 시작했지요.
그녀의 몸짓은 구름처럼 우아했고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달빛처럼 신비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춤이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그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요염함에서 차가운 살기로 변해갔고 그녀의 춤사위는 우아함을 넘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날카롭고 치명적인 기세를 뿜어내기 시작했지요. 조태호는 술잔을 든 채 미소를 지으며 그 춤을 감상했습니다. 아름다운 것, 허나 그것이 너의 마지막 춤이 될 것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객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답니다. 채령의 몸이 갑자기 회오리처럼 빠르게 회전하며 조태호가 아닌 연회장 구석의 어둠을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리는 것이 아니겠소. 내 놈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쉬식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울려 퍼졌고 어둠 속에서 크헉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객들의 존재를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령의 그 기습적인 공격은 그야말로 신호탄이었답니다. 그녀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자객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며 그녀를 향해 맹렬하게 쇄도해 들어왔지요. 조태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계집이라 한들 이 수십 명의 최정의 자객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그의 그 오만한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가고 말았답니다. 채령은 더 이상 요염한 춤을 추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비정한 암살 검법, 흑월도의 진정한 계승자였지요. 그녀의 춤사위는 이제 완전히 무섭고도 아름다운 살인무예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무게가 없는 나비처럼 적들의 칼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손에 들린 흑월도는 검은 달빛처럼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적들의 목과 심장을 정확히 베어냈습니다. 그녀의 검법은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가장 취약한 빈틈을 파고드는 지극히 효율적이고도 치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듯 노래를 하듯 피비린내에 나는 살육의 현장을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무대로 바꾸어 놓고 있었지요. 크헉, 느왁 자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한 명의 가녀린 여인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의 여신과 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지요.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채령이 아무리 신기에 가까운 검술을 지녔다 한들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적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몸에는 조금씩 상처가 늘어갔고 그녀의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잠시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등 뒤에서 날아온 비수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채령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자객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를 향해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는 듯 사방에서 동시에 덮쳐왔습니다. 이제 끝인가? 채령의 눈에 잠시 절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답니다. 연회장에 굳게 닫혀있던 모든 문과 창문들이 우지끈 하는 굉음과 함께 밖에서부터 박살이 나며 수십 명의 횃불을 든 군사들이 함성과 함께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소. 연회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심장부를 지키는 최전개 부대 금위영의 병사들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맨 앞에서 서슬 퍼런 칼을 빼들고 분노한 사자처럼 포효하며 들어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좌의정 유경환 대감이었습니다. 역적 조태호를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들여라. 그렇습니다.
주인님들, 이 모든 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 계획한 거대한 함정 속의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유경환 대감은 며느리 채령이 조태호의 별채로 들어간 그날부터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령의 비밀 조력자인 무영을 통해 조태호가 자객들을 고용하고 함정을 파고 있다는 모든 정보를 손에 넣고 있었지요. 그는 일부러 조태호가 함정을 완성시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태호가 자신의 별장에서 자신의 죄를 입증할 자객들과 함께 모여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영모의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임금님께 미리 윤허를 받아 금위영 병사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우왕좌왕하던 자객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수십 명의 금위영 병사들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자객들의 비명소리와 병사들의 함성소리로 가득 찼지요. 조태호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꼴이 된 것입니다. 금이영 병사들이 순식간에 모든 자객들을 제압하고 연 회장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잿더미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우의정 조태호뿐이었습니다. 유경환 대감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오랜 정적이자 아들의 원수인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장부와 밀서들을 그의 얼굴 앞에 던져주었지요. 조태호, 이 더러운 역적놈. 이것이 바로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증거다. 이제 내 놈의 그 교활한 혀로 무슨 변명을 더 늘어놓겠느냐. 조태호는 증거들을 보고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놈이 아니었지요. 그는 마지막 순간 궁지에 몰린 쥐처럼 가장 비열하고도 잔인한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땅에 떨어진 칼 한 자루를 집어 들고는 옆에서 부상당한 채 쓰러져 있던 채령의 목에 그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아버님, 채령이 놀라 소리쳤지만 부상당한 그녀의 몸은 그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유경환 대감과 병사들은 차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이를 갈며 그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조태호는 채령을 인질 삼아 방패처럼 앞세우고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채령의 귓가에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내년 때문에, 너 같은 요망한 계집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 내가 죽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이 저승길의 동무로 삼아갈 것이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채령을 끌고 절벽 쪽으로 나 있는 뒷문으로 막 달아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어디선가 쉬쉬 하는 날카롭고도 서늘한 바람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의 목에서부터 가느다란 핏줄기 하나가 주르륵 하고 흘러내렸지요.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의 몸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어느새 다가왔는지 피 묻은 흑월도를 손에 든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채령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의 깊은 상처에서 오는 고통도 잊은 채 그녀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원수의 심장이 아닌 목숨을 끊지는 않되 그의 힘줄을 정확히 끊어버리는 흑월도의 마지막 초식을 날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와 남편의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크헉! 조태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까지 자신을 바라보는 채령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승리자의 기쁨이나 복수의 쾌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도 허망한 슬픔만이 텅 빈 밤하늘처럼 담겨 있을 뿐이었지요. 그것이 그가 본 마지막 광경이었습니다. 원수 조태호가 쓰러지고 길고 길었던 복수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자 채령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마저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며칠 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누워있는 곳은 낯선 교방의 밀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그녀가 1년간의 짧은 행복을 누렸던 죽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유경환 대감댁의 그녀의 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깨끗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그녀를 간호한 듯 수척해진 시아버지 유경환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났느냐, 아가. 시아버지의 그 따뜻한 한마디에 채령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그리고 자신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지요. 조태호의 영모 사건은 유경환 대감의 활약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태호와 그의 일파들은 모두 국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유경환 대감은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 되어 임금으로부터 더 큰 신임과 권세를 얻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유경환 대감은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며느리에게 이제 그 어떤 걱정도 없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아가, 고생 많았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험한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너는 여전히 이 집의 자랑스러운 며느리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아비가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내 남은 평생을 지켜주겠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이곳에서 죽은 서방의 넋을 위로하며 편히 지내거라. 그것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그 따뜻한 제안을 듣는 채령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결정했지요. 그녀는 시아버지의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버님, 그 크신 은혜, 이 며느리는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허나 송구스럽게도 아버님의 그 제안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사옵니다. 유경환 대감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의 복수는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버님을 만나고 서방님을 만나 그리고 원수를 갚기까지 지난 저의 모든 삶은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멸문한 가문의 딸 채령도 유씨 가문의 며느리 자령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서 저만의 길을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부디 이 못난 며느리의 마지막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과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그 단호하고도 간절한 부탁에 유경환 대감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혈육과도 같은 며느리를 곁에 두고 평생을 지켜주고 싶은 욕심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가 겪어온 그 기구한 삶과 마침내 찾고자 하는 그녀 자신만의 행복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이성이 그를 붙잡았지요. 그는 며느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슬픔이 아닌 미지의 세계를 향한 조용한 설렘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는 것은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결국 길고 긴 한숨과 함께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아가.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이 아비가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겠다. 부디 네가 원하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아가거라.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 그녀의 앞날을 위한 노잣돈으로 챙겨주려 했지만 채령은 그것마저도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제 두 발로 제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그 따뜻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길고 길었던 동맹과 기구했던 인연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이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채령은 최소한의 짐과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흑월도한 자루만을 챙겨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유경환 대감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새벽 유경환 대감은 홀로 높은 누각에 올라 멀어져 가는 며느리의 작은 뒷모습을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후 채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 없는 나그네가 되어 전국 팔도를 자유롭게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침 해가 뜨면 길을 떠나고 저녁 노을이 지면 발길 닿는 곳에 머무는 자유로운 영혼 채령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죽은 아버지와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정의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비록 고독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고 자유로웠지요. 채령이 호련히 세상 속으로 사라진 후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하나의 신비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운의 며느리 채령이나 요염한 기생 자령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힘없는 백성들이 핍박받을 때면 호련히 나타나 악을 물리치고 약자를 돕는다는 이름 모를 여검객에 대한 전설이 조선 팔도에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범했을 때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귀신 같은 검술로 수백 명의 적을 베어 넘기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낼 때 그 관아의 담을 하룻밤 사이에 넘어 그의 모든 비리 장부를 훔쳐내어 관문에 붙여놓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녀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녀가 춤을 추듯이 아름다운 검을 썼으며 그녀의 검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거꾸로 된 검은 초승달 모양의 표식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경외심을 담아 흑월의 협객이라 불렀지요. 그리고 그녀에 대한 또 다른 아주 은밀하고도 아름다운 전설이 하나 더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달이 유난히도 검고 차가운 금은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이나 혹은 슬픈 사연이 깃든 강가에서 한 여인이 홀로 나타나 달빛 아래에서 처연하고도 아름다운 칼춤을 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무서운 건무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원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진혼의 춤이라고. 그리고 그 춤을 본 사람은 평생의 근심을 잊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고 믿었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흑월도의 맹세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비록 슬픔과 복수로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삶을 찾아 더 큰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 참으로 장하고도 아름답지 않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마시고 저 채령 아씨처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삶을 사시기를 이춘심이가 간절히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